왜냐하면 현재 전자계약을 해본 중개업소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늘 거예요. 이 전자계약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계약서 쓰는 거하고 다르게 떨어져 있어도 계약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를 놓는 사람이 대구에 사신 분인데 이번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세를 얻는 사람은 물건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로 굳이 상경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죠. 서울 사람이 대전에다가 투자를 해놨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야 돼. 그럼 원래대로 하면 계약할 때 내려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저 대전에서 하더라도 서울에서 전자서명해서 계약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해외도 돼. 해외. 주인이 미국에 있어. 여기 서울에 있는 월세 계약을 하는 거야. 전세 계약을 하는 거야. 그것도 전자계약으로 처리하면 뭐 위임장 갖고 와라 뭐 이런 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전자계약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도로 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나오시면 아마 교육을 연수교육 같은 거 받으실 때 전자계약을 받으실 거야. 제가 이번에도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것 중에 전자계약이 들어있는 구청도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거든. 올해, 내년 가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자계약이 뭐냐 그러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 돼 있는데 모르겠고, 하여간. 여기 보면 요 정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계약 절차를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비교해서 보면 종이로 계약서 쓰는 대신에 컴퓨터로 작성해가지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요걸 활용합니다. 손님들은. 스마트폰으로 돼요. 이것도 굳이 필요 없어. 그래서 전자서명하는 것이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차이점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종이로 된 것 대신에 이렇게 화면에 보면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중개업소 사장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손님이 이제 그 사이트에서 그 손님분한테 이렇게 링크를 해서 전자서명하게끔 보내줘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럼 링크 뜨면 그 사람은, 손님은 할 게 하나도 없어. 링크, 뭐, 문자가 오잖아요. 그걸 눌러서 전자서명하고 완료 누르고 그러면 끝이야. 손님은 그것만 해.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사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이거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동산 사장님도 스마트폰, 손님도 스마트폰,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약간 요 PC 버전이 더 조금 익숙해질 수 있죠. 사무실에 앉아서 하니까. 그래서 PC 버전으로 보통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처음에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부동산 사장님은 하루 종일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하고 그러던데. 왜요?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전자계약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그 할 때 우리 부동산 사장님 이 사진이 떠요. 그럼 사진을 우리가 띄울 때 우리가 진짜다는 거 다 확인받고 띄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띄워놔야 되거든, 우리 사진을. 그러면 손님들은 그 사진이 떴다는 얘기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갖다 했다 그러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이렇게 했죠. 자동 부여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눌러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민센터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요. 그럼 거기서 보고 나서 확정일자 이제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나오게끔.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는 안 해도 돼요. 확정일자 알아서 찍어주죠. 실거래가 신고 안 해도 그 계약서 들어있는 매매계약서겠죠. 당연히 실거래가니까. 예. 그 매매계약서의 신고사항을 다 이렇게 추출해서 뽑아갖고 우리가 안 만들어도 그 정보를 싹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를 갖다가 공인연자문서 센터에 보관하게 돼 있고 자동 보관이 됩니다. 저장 누름으로써. 종이 계약서는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배우셨잖아 이게. 예.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은행에서 이제 요구해요. 전자계약서를. 그 왜냐? 대출을 받을 때 이유를 어떻게 해요? 약간 이자를 좀 싸게 해줘. 0. 몇 프로니까 큰 거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되면 액수가 좀 상당해요. 그리고 그 조그만 거라도 아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출발은 여기 많이 일반화된 출발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대출 받을 때 대출 이자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전자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기 수수료도 전자계약이 되면 싸게 해주는 것도 있어. 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본인 인증이 돼야지만 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하잖아요. 얘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엄마 집을 아들이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 누가 전자서명하고 누가 다 들어가세? 엄마가 해야 되잖아. 그 엄마는 지금 의식불명이야, 이렇게. 그런데 아들이 다 해버릴 수도. 다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건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건. 근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좋다고 해야 돼?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혼자 생각해요. 제가 혼자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자식이 그 엄마, 아버지 부동산도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식들,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 옆에 못 오게 해야 돼. 이렇게. 함부로 내주면 안 돼. 그런 인증서 같은 거 함부로 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응? 그 다음에 무자격 무등록자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지금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늘고 있다는 추세지. 막 이렇게 좀 늘어요. 요 정도지. 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되게 이제 선진화로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해요. 자, 근데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봤던 내용보다는 지금은 기본적 이해를 하시고 이런 전자계약하는 순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해가지고 순서로 올바른 것은 나열한 거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교육도 이거 시키라는 거니까. 근데 보면 일단은 준비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계약 시스템에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을 가입해야 돼. 손님은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손님은 문자를 받고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서명하라는 칸이 나오는데 거기다 서명만 하시면 돼. 그때 정자로 서명하셔야 돼. 막 휘갈겨 쓰면 안 돼. 그럼 새로 해야 돼. 그래서 그거 꼭 안내를 해줘야 돼. 교육도 그거 시켜야 돼요. 개공이 회원을 먼저 가입해, 사이트에. 그래서 거기다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되는데, 예? 제가 해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쓰는 그런 공인인증서가 아니에요. 별도예요. 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데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협회하고 그 다음에 무역협회 비슷한 삼성동에서 저는 받았거든요. 삼성동 코엑스 있죠. 거기 건물에 가서 받아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쓰는 일반 범용 공인인증서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그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뭐 받으라는 거야. 나중에 또 안내 그 내용을 봤더니 협회, 무역협회 아니면 협회에서 발행한 거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보내주는 것까지 해서 하면 10,000원 정도 돈 들어갑니다. 근데 직접 가죠. 협회 같은 게 직접 가죠. 무역협회. 그러면 공짜예요. 왜 공짜로 해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공짜야. 근데 이걸 갖다 전자계약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시장이 또 커지죠. 그럼 그때 가서 돈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서 공짜로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처음에 힘들어.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막 여기저기 전화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안내가 돼 있는데 안내돼 있어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냐 또는 일반 개인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해야 돼?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너무 쉬워요. 계약서를 먼저 쓸 것 같아요? 확인 설명서를 먼저 쓸 것 같아요? 응? 계약서를 먼저, 계약서를 먼저 쓸까? 확인 설명서를 먼저 쓸까? 계약서를 먼저 써요. 누가 계약서를 써나요? 개공이. 소공 쓸 수 있어요? 네, 가능은 해요. 그러면 소공도 하고 개공도 날인해야 되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소공이 있을지라도 개공이 하는 게 나아. 소공이 하면 소공했다 그랬을 때 개공도 또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개공이 해버리는 게 낫고 소공이 했을지라도.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계약서를 먼저 만들어놔. 근데 이 계약서는 2개밖에 안 돼요. 매매 아니면 임대차 2개밖에 안 돼. 여기 임대차가 전세예요. 이거 말고 무슨 나는 뭐 지상권 설정 계약서 쓰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거.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려고 하는 이거 안 돼, 이건. 전자계약으로. 전자계약으로 하는 계약은 2개밖에 없어요. 매매하고 뭐요? 임대차.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쭉 써요. 확인 설명서 아까 보이면 기본 확인사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중개 보수 등이 있죠? 마지막 그 서명하는 게 있죠? 그 순서로 가요. 메뉴가. 그래서 계약서는 요거 이제 뭐 매매냐 임대차냐 선택하고, 임대차로 갔을 때는 그냥 계약서 그 특약상 일반 계약서 적는 거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실 계약서 쓴다고 해서 종이로 한다고 해서 진짜 종이에다 쓰질 않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그 포맷으로 그 양식에 따라서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컴퓨터에 있는 포맷에 입력하는 거고 똑같이 입력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력하고 확인 설명서도 쓰고.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어 놓으면 두 번째 뭐냐면 손님들이 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돼. 자, 보세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 만들어 놨죠? 개공이 만들어 놨죠? 손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손님들은 어떻게?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다 뭐예요? 서명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은 따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쓰는 그것 갖고 해요. 중개사하고 틀려. 그럼 여기 이제 전자서명을 딱 해. 그럼 이제 계약서에 이제 서명이 들어갔는데 누구까지 들어갔냐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중개사는요? 아직 안 찍었죠? 아직 안 찍었잖아. 계약서만 만들어 놨지.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계약 확정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3단계는 전자서명이 된 계약서를 중개사가 마지막으로 여기 또 전자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서명은 누가 먼저 해요? 손님이 먼저 해요. 링크 문자 받아갖고. 그리고 뭐예요? 중개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뭐 내용 이것저것 있는데 이런 거 순서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큰 틀을 아셔야 돼요. 계약서 만들어 놓고 중개사가 두 번째 손님들한테 날인하게 하고 전자서명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중개사도 전자서명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이 딱 확정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동적으로 계약 확정이 딱 됐죠. 그럼 그 확정된 그 계약이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매라면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거고 전세계약이라면 확정일자 찍어주는 그런 주민센터로 송부가 돼요. 그래서 알아서 뭘 찍어준다. 확정일자를 찍어준다. 그리고 그 계약서 작성된 그 시간 같은 거 다 이게 위에 시간도 다 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확 끝이죠. 그리고
해제 버튼이 있어가지고 혹시 계약을 깨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메뉴 중에 해제 버튼을 누르면 여기까지 됐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없던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해제해서 없던 걸로 만들고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해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거래 신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갖고 등기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어야지만 등기 나는 거잖아요. 그건 신고를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갖고 등기소에 갖다 주고, 확정일자는 알아서 찍어준다는 거예요. 저절로 찍어진다가 아니고 알아서 공무원이 찍어주는 거예요. 확정일자까지 받고. 이렇게. 보존기간은 공인연자문서센터에 5년간 자동 보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사무실에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특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위주로, 순서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 설명만 들어갖고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사무실 오픈 등록을 했다 아니면 소금으로 취직했다 그러면 전자계약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사이트에.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연습할 때 저희 집 가지고 연습해봤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딱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이 놀래갖고 이게 뭐냐고. 뭐가 왔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거 열지 말고 그냥 지워 그랬죠. 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의 배상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거예요. 자, 일단 구조는 이렇게요. 이게 30조의 손해배상 책임이야. 줄여서 손배책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생각된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야. 부동산 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는 맨날 똑같아요. 어떤 행위가 저질러져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행위 때문에 생긴 거여야 돼요. 민법의 배상 책임도 똑같아요. 그럼 손해 입은 사람 B 입장에서 봤을 때 행위에 저지른 사람한테 물어내라 하는 거예요. 이 물어내라가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렇게. 큰 틀은 맨날 똑같아요. 언제나. 이제 이게 중개사법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개사법으로 오게 되면 요 행위를 한 사람이 개공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위 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게 써져 있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소개하다가 잘못했을 때 이거나, 아니면 중개 활동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제공했다가 손해를 입혔을 때,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30조 1항에 나온 그런 행위고 여기 30조 2항에 나온 행위예요. 둘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해서 손해 입혔을 때 책임져 줘야 돼. 근데 여기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해냐 그러면 손님이 입은 손해인데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돼 있고, 손해 중에 보면 정신적 손해도 있어요. 정신적 손해. 요건 빠져. 최근에 나왔죠?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책임져라 이거지. 누가 입은 거? 거래, 당사자, 손님이 입은 거. 그러려면 둘 중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조예요. 그때 중개행위 책임은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거예요. 소개 행위죠. 요 경우가 많겠죠.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빚이 별로 없어요라고 잘못 설명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빚더미에 있는 집이더라.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아까 얼마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빚이요, 빚. 근저당. 잘못 알려준 경우. 몇 년 있다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물어주시오 할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면 이 부동산 사장님의 보증기관인 협회에서 일단 지급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 협회 있는 거 아시죠, 이건? 여기 협회가 딱 있어. 협회가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 왜?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판결 나면, 판결 나잖아, 지금. 그 판결 난 거 갖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시오, 그럼 여기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협회가 재정이 그렇게 뭐 좋진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뭐 얘기 들어보면 있는데 돈이 별로 없어, 협회가 지금. 망하게 생겨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보다 못하다고 그러더라고. 돈이 지급이 많이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급하고 협회는 가만히 있어요? 어때요? 지급했다고 쳐봐, 이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하겠죠, 이렇게? 요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있던 돈도 갑자기 사라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런 구상금 채권은 거의 휴지 조각이야. 그래서 구상금 채권 보면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뭐예요? 50억이 협회에 있는 거예요? 50억 중에 받을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채권만 빵빵해. 알고 보면 뭐예요? 다 휴지 조각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협회 보고, 야, 장부상으로는 야, 이거 굉장히 빵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너 거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줄 돈 지금부터 쌓아둬.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제. 어차피 이거 거의 빵원에 수렴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협회 할 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또 들어가는 거. 뭘로 쓸까? 이걸로 써볼까? 이건 이제 쉬운데, 부동산 사장님이 사기치거나 횡령하거나 이런 것들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갈까요? 들어간다, 이 말이지. 손님한테 직접 사기친 것도 물어줄 책임이 있고, 여기도 물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건 사실은 이건 중개활동이 아니에요? 중개활동 아니지. 사기친 거지. 예. 요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거였잖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원룸 관리해주면서 그 세입자들한테 전부 다 전세 돌린대요 해가지고 월세를 전세로 싹 돌려가지고 돈 수십억 가지고 중국 도망간 케이스 있었잖아. 그거 사기지.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은 책임져줘야 됩니까? 중국 도망간 그 부동산 사장님 책임져야 되냐고. 책임져야지. 중국 도망갔잖아, 지금. 다 재산 정리하고. 책임질 책임 있지. 그러면 중국 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여기 받아내기 힘들고. 어디가? 협회. 누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협회가 물어주라는 얘기야. 근데 협회가 물어주는데 다 물어줘요? 보증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잖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못 받아. 거의 못 받아. 그래서 거의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이거지. 그 사건이 이거예요. 이거 딱 중국 도망간 케이스를 딱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사기나 횡령한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이 들어간다. 그래서 집어넣기 위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은 뭐예요? 겉보기로. 속마음은 모르겠고 겉모습을 보니까 중개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하면서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빨간 고를 쓸 거예요. 이제 대토권이 있죠. 대토권. 사고 팔면 안 되는 거. 중개상물 아니라고 그랬잖아. 대토권을 소구했는데 진짜 대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어갖고 여기가 피해를 본 거야. 그래서 사장한테 물어내라고 막 배상 청구한 거지.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대토권을 샀다가 피해를 본 요 사람이 부동산 사장한테 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빨간 거 출제 용선이란 말이야. 응?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가나? 모르겠네. 맞다.
요 페이지 내용은 쭉 보시는데요. 어디가 가장 핵심인가 그러면 요거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여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알선 중개행위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그 바람에 여기 보증금을 편취한 거, 중국 도망간 거 보이셔야 돼. 그 다음에 잔금을 횡령한 거, 이런 범죄 행위도 다 여기 들어간다. 나아가서 경매 알선했다가 피해를 보게 만들었을 때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세 번째 경매 알선 행위가 유력한 출제 예상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뒤에 잘못된 활동을 해서 피해 입혔을 때도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네 번째 것은. 그런데 밑에 보시면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밑에 나오잖아 지금.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신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갖다가 당사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약간 좀 생략해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무실 사장인데 자격증이 없어. 근데 손님이 오니까 오피스텔 찾아. 자기 오피스텔을 갖다가 계약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흔히 얘기하는 직접 거래야. 이랬을 때는 중개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중개활동이 아니지. 그래서 요때 잘못했을 때 사장님 보고 배상 책임을 지라고 할 수가 없다.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이렇게 오피스텔 직접 거래한 케이스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기출문제 이거. 이것은 곧 기출문제예요. 위에 건. 아직은 아닌데. 대토권. 오케이. 자, 근데 밑에 보시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행위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거 있지. 사무소 제공 책임이다. 사무실을 맡겼더니만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 쳤더라 그거잖아요. 이거 제공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때 중요한 이유는 시험에 잘 나온 이유는 사무소 제공 책임은 부동산 사장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책임진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위에 중개행위 책임은 소개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거죠. 중개행위 책임. 아까 위에 거. 두 개 중에 위에 거. 근데 사무소 제공 책임은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래 중요하고. 그러면 출제할 때 사무소 제공 책임이다 하면서 요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사무소 제공 책임을 진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뻔해요. 그래서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라고 돼 있으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책임져 줄 필요가 그죠? 손님이 아닌 제3자.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손님은 아까 B야 B. 근데 B하고 C가 동업하기로 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속아갖고 사고를 당한 사람은 B야. 근데 C는 같이 동업하기로 한 사람이야.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자기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자기가 사기당하거나 자기가 뭐 피해를 입은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 응? 그러면 그 사람한테까지 동업하기로 한 제3자까지 물어주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물어주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적 손해도 물어줘라 이렇게 하려면 아예 법에서 그렇게 써야 돼. 지금 법은 어떻게 되면 재산상 손해라고 계속 쓰고 있어.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 물어주는 걸로 끝. 정신적 손해는 그래서 반대 해석을 해서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과하게 설명드린 거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로 가봐. 여러분이 여기서 쫀 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동업자가 입은 손해는 물어줄 필요가 없어. 좀 피해가 갈 수는 있는데. 개공이 배상 책임의 주체야. 여기서는 개공이 아닌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공이 아닌 제3자 이렇게. 요게 좀 어려워. 요게 좀 어려워. 그래서 요게 출제가 된 거야. 이걸 다시 가서 판례로 봐봐요. 밑줄 긋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요거요. 별표 치고 아이고 19조 제1항은 지금 이게 33조로 바뀌었습니다. 30조인가? 30조로 바뀌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에 기해서 그 중개활동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정된다.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나 보존이 아닌 피고 일에게 이거 누군지 모르지 하여간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개공도 아니고 보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30조 1항에 의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0조는 누구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써놓은 거다? 개공. 그런데 밑에 보존이 여기 보존 살짝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말하고 요 말은 일치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개공에 한정된다며. 근데 여기서 개공이나 보존이 아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들어갔잖아 갑자기. 이거 판사가 쓴 말이에요. 판사가. 제가 볼 때는 판사는 신은 아니야. 아니 이게 개공에 한정된다고 딱 해놓고는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 지금. 보존이 사고 치면 누가 한 걸로 친다? 그렇지. 그래서 개공이 한 걸로 치기 때문에 개공이 배상 책임 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사실은 누가 사고 쳤는데 보존이. 그것까지 개공 책임이잖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개공이 한정된다는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가 사고 치니까 너가 한 걸로 친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거라. 그래서 그 밖에 제3자는 배상 책임을 질 책임의 주체에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를 잘 보셔야 되고 이거 출제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좀 어려우세요. 나머지는 금방 끝나요, 여러분. 자, 이런 배상 책임 질 때를 대비해서 뭐 해라? 보증 설정해라. 누가? 사장이 해야지, 개공이. 그죠? 별표가 3개 돼 있죠, 지금. 보증 설정 하셔야 돼.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시기. 업무 시작 전까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신고해요? 네. 신고해야 될 사항이에요. 시기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증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있나요? 어떤 경우예요? 협회나 보험회사에서 직접 구청에 얘기해 줄 때지.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얘가 중요해요.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보증기관이 어디요? 협회나 보험회사요. 그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여기는 하나도 뺄 게 없지만 지금 순간에 이게 좀 제일 눈에 띄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2번처럼 협회나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면 구청에 다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 등록 딱 신청을 하면 공제 가입하고 거기 공제 가입하라고 알리기만 해.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가입하죠? 알아서 통보가 간다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이 있죠. 지역농협, 단위농협. 이거 농지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특수법인이죠? 이런 지역농협도 사고 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청에 신고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할까요? 지역농협, 단위농협은
똑같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시라. 그죠? 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법인이 분사무소를 낼 수 있죠? 분사무소를 내면 분사무소가 따로 계약서 써주니까 중개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고 칠 곳이 늘지요?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자식하고 똑같은가 몰라. 자식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부럽더라고, 자식. 한 3명, 저는 둘밖에 없는데 한 3명쯤 있으면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훌륭한 자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세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해. 원래 한 세 번째가 잘 나온다며요.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 큰 놈이 제일 못하고, 둘째, 셋째 갈 때마다 이렇게 좀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이렇게 설치하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랬듯이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추가로 보증 설정하도록 합니다. 분사무소 하나당 얼마 이상? 2억 이상입니다. 에? 추가로 설정할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증 설정.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분사무소 차리기 전입니다. 다르죠 이거? 달라도 엄청 다른 거예요. 설치 신고하기 전. 업무 개시 전 그러시면 안 돼. 요 잘못됐네. 얼마? 2억 원 이상. 고쳐주세요. 2억 원 이상.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도 별 게 없어요. 하나도 별 게 없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아직 안 나온 겁니다. 나오면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자,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야 뭐 하실 거고, 공탁도 하실 거고 넘어갑니다. 금액도 하실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간.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보증을 바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설정하는 게 있고, 근데 시험에서는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재설정이고 변경이 있는데 요거 위주로 출제되죠. 여기가 주인공인데, 보증을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들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공제에 가입하고 이럴 수 있거든.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도중에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어. 보통 보험이나 공제를 1년짜리를 많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1년짜리 듭니다. 근데 중간에 보증 방법을 바꿀 수 있냐? 있다는 거지. 근데 대신 바꿀 때는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딴 보증으로 변경코자 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다른 보증으로 바꾸고자 했을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중자예요. 중자. 변경 나오면 뭐가 와야 돼? 중자가 와야 돼.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걸 설정하셔야 돼. 중에 딴 걸 설정해야 돼. 그래서 내일 적에 종전에 보증했던 걸 설정 해지하고 즉시 보증을 재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늦어요. 늦어. 아무리 즉시 한다고 해도 늦다고.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럼 이 중에 딴 걸 설정하라는 얘기는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지금까지 지문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게 요 지문이에요. 요 지문. 많이 나왔던 건데 틀린 지문은 한 번 나와서 한 번. 그게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맞는 지문은 나오는데 혹시 틀린 지문 나오면 이거라고. 근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나온 게 재설정이죠. 그러니까 1년짜리 들었는데 다시 재설정하는 거죠. 그때는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하는 케이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만 재설정하시면 될까? 기간 만료일까지만 하면 되고, 그죠? 끝나고 나서 이때 재설정하면 늦어요. 공백기가 생기잖아. 두 번째는 사고 나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1년짜리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이때 터졌어.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보험회사에 의해서 협회에 의해서 지급될 거. 그럼 이렇게 지급되는 순간에 1년짜리 보험 들었던 건 쫑나는 거예요. 1년에 사고를 3건을 치니까 그때마다 다 물어주고 앉아있지 않아요. 지급하는 순간에 이 보증 관계는 종료예요. 종료. 근데 이 사람이 중개업을 계속하고 싶어? 그래도 중개업 하려고 해.
그러면 이때는 지급한 때부터 며칠 안에 재설정해야 되겠다? 15일이지. 그래서 1번, 2번 다 중요한데 2번이 더 중요하지. 사고 터졌을 때는 며칠 안에 재설정해라? 15일. 근데 이번에 여러분 랜다나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질문 올리셨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공부 잘 하실 것 같아. 이걸 딱 질문을 올렸는데 뭘 질문을 했냐면 사고 터졌을 때 15일 내에 재설정하게 돼 있으면 15일 이전에는 재설정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가가 질문의 핵심이야.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도장할 때도 그 얘기 나오잖아. 변경했을 때는 며칠 내 변경 등록하시라? 7일. 그러면 7일 전에는 등록 안 된 도장을 막 찍어도 괜찮은 거야? 안 돼 있는 거지. 다만 늦어도 7일 안에는 변경 등록하시오.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지. 그때도 만약에 점쟁이가 도장 바꾸면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도장을 바꿔가지고 그걸 찍으려면 그 찍을 도장을 그 다음날이라도 구청에 가서 등록을 시키고 찍어야지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7일에 변경 등록하라고 그래서 7일 동안에는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어?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야. 15일 내 재설정이잖아. 그러면 15일 기간을 뒀으니 그 15일 되기 전에는 그냥 중개업을 해도 되는 거야?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등록 취소 사유예요. 왜냐?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임등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중개업을 해버리면 늦어도 15일 안에는 뭐 하라고? 재설정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진짜 하고 싶으면 다음날이라도 해야 돼. 다음날이라도 하고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게 원래 법의 취지인 거지. 본인 설정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을 준 게 아니라고 이게. 오케이? 네. 그래서 15일이 중요하지. 15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